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세 번째 첫 시간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생애 주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먼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자면, 생애 주기는 이제 제일 첫 시간에부터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차례 중에서 10번 순서인 10번 챕터로 정리되어져 있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해당하는 그 앞쪽 부분을 먼저 할 거예요. 요거를 하고 전체를 훑어가는 과정을 겪을 건데,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중에서 접혀져서 책자, 소책자처럼 되는 거 있죠, 그죠? 그거는 아마 1년 내내 갖고 다녀야지 되는 그런 책일 겁니다. 수시로 들여다봐야 되고, 특히 생애 주기 때는 옆에 딱 놔두고 생애 주기 때마다 필요한 영양소를 찾을 적에 우리 책 뒤에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찾아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갖고 다니기 좋게 했으니까 그거 보시고 고급 영양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을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참고하시는데, 안타까운 건 이게 지금 그거예요. 그 레이저가 아니라서 물이 튀면 번져. 레이저로 하려고 제가 해봤는데 흐려, 글씨가 우리 집에 있는 거.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고, 잘 안 되면 뭐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놓든지 이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동영상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이 프린트를 반드시 양면으로 프린트를 해야 됩니다. 양면으로 프린트를 하고 페이지를 확인해서 가운데를 찝어야 이게 순서가 맞기 때문에 한쪽 면만 하지 않도록 그거 주의해갖고 프린트를 하시고, 나머지 프린트물은 뭐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영양교육 때 제가 잠깐 오판을 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생애 주기 부분의 제일 뒤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이기는 하지만 각각 영양소에 대해서 이제 정리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설명드린 대로 영양소 섭취 기준 책자, 굵은 책자에서 각 영양소에 대한 기능과 대사에 대한 부분들을 빼서 그걸 또 요약을 했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업을 나갈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디서 갖다 쓸 수 있는 거냐면 고급 영양학을 할 때 탄수화물을 하기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탄수화물은 한 장 많으면 한 두세 쪽이니까 그걸 쭉 읽어서 내가 아는 거는 동그라미, 모르는 이야기면 X, 그렇게 해보고 탄수화물을 마친 다음에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X 했던 것에서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는지, 해결이 안 된 거 있으면 질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은 탄수화물을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들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이걸 내가 다 알지 지금 봐도 모르겠는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알아지는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생애 주기는 이렇게 많기는 한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외울 게 많고 이해를 하고 그 정리하는 게 많은 그 시기가 임신수유기하고 영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거의 다이긴 하네.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특히 임신수유기하고 영아기에서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을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걸 잘 이해를 하고 계산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마다 지금 한 문제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수분에 대한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섭취 기준이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느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면 맞추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생애 주기에 대한 어떤 공부를 깊게 하는 거는 그 공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목들의 베이스를 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은.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어렵고, 사실은 계산함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제가 보면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 하는 그런 계산식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조금 막히더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서 왜 계산이 이렇게 됐을까를 이해를 하세요.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해를 하면 나중에 정리를 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해를 안 하고 외우면 조금만 틀어져도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제가 왜 고등학교 아이들 과학이 화학, 생물, 지구과학, 물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으면 어떤 과목을 주로 선택을 해요? 기본적으로. 물리 선택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근데 물리 선택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리는 공부할 게 없다 그래요. 물리는 이해를 하면 된대. 이해를 하면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거는 별도의 공부가 아니고,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한 번만 배우고 그게 숙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공부를 별도로 해야 될 필요가 없대요. 나도 여러분처럼 생물화학 쪽으로가 더 이해가 쉽고, 사실은 외울 게 많잖아, 생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쪽이 좋긴 한데, 물리지구과학 선택하는 사람들은 공부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걸 선택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물리가 되게 어렵잖아. 막 낙하 나오고, 그죠? 중력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한 번만 제대로 공부를 하면 두 번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우리 영양학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일이 돌아오는데 대사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영양학에서 하지만 그게 여기 생애주기, 그다음에 영양 판정에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반복된 얘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각자의 공부를 하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쯤 가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됐다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생애 주기별로는 그 시기에 특별히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특이한 것만 문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약을 할 거니까 참고를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애 주기는 특별히 다른 오리엔테이션 할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임신 수유기가 조금 길게 나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틀을 잡아야 돼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뭐냐에 대한 틀을 갖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까지 하면 오늘 하루가 끝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게 바탕에 깔려 있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래 위가 전부 다. 그리고 영양학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요거를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오후 시간이라 잠이 오더라도 참고 무릎을 막 꼬집고 잘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한 대로 제일 뒤쪽에 있는 그게 이제 페이지로 보면 페이지 165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수업을 요 부분을 이제 쭉 진행을 하고 181페이지까지 오늘 아마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니까 그거 하고 나면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1챕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걸 하려면 여기 표에는 없지만 프린트물의 앞페이지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프린트물의 앞페이지. 영양소 섭취 기준 제일 앞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제일 앞에. 1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재개정의 역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처음에 생겼던 것은 우리나라가 6.25를 겪고 나서 너무 가난해졌기 때문에 국제 FAO라고 하는 한국협회에서 한국이 너무 지금 먹거리에 문제가 생기므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우리가 북한을 생각하는 것처럼 먹는 것들이 너무 부실해서 국민들의 건강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외국에서 먼저 인지를 하고 한국을 이 식생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그때는 이름이 영양 권장량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뭐냐면 영양 부족, 결핍에 초점을 맞춰줘서 만들어진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먹어야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어라는 수치가 돼 있었고 기준 수치는 각 영양소당 한 가지씩 있었어요. 지금은 한 영양소당 많게는 3개, 적게는 1개 정도가 설정이 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평균 필요량, 권장, 충분, 상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영양소는 이 중에 뭐 2개, 어떤 거는 1개만 된 것도 있고 뭐 3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때는 1개의 한 숫자만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쭉 진행을 하다가 개정하는 기관이 FAO 한국협회, 그러니까 외국에서 주도하는 그것이었다가 그 다음에 보건사회연구원으로 왔다가 1995년이 되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영양학회가 주도하는 걸로 이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 권장량으로 진행하던 영양소의 숫자도 15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가운데 기준 설정 영양소를 보면은 그때 정했던 것들인데 첫 단계는 10개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얘기하던 95년도에 영양학회가 이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영양학회가 했지만 이거는 영양학회가 주도를 한 거고 나라가 관여하진 않았어요. 그냥 우리 영양하는 선생님들이 모인 학회에서 이걸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서 15종으로 진행을 하다가 2005년에 이제 영양학회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또 개정이 한번 일어나죠. 이때는 한 영양소당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4가지 종류 중에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설정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요 2005년부터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잘 살았어. 개정하고 또 제정하면서 하다가 2015년이 되면서 이것이 그렇게 민간
협회에서 만들어서 할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다. 값어치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나라가 인지를 하고 나라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을 하는 그러한 개정 혹은 재정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국가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015년에 국가 기준치로 36종의 영양소 섭취 기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보는 영양소 섭취 기준이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새로 만들어지는 건 재정이에요. 그 다음에 수정하는 건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기준치로서 영양소 섭취 기준이 2015년에 제정이 됐어. 새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개정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개정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일단 섭취 기준을 정하는 영양소가 4개가 더 플러스 됐다는 거죠. 그래서 표시가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놀렌산, 리놀레산, EPA, DHA 합친 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정식으로 기준 설정 영양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019년쯤에 책을 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했었죠. 콜레스테롤을 그 표의 밑에다가 적어 놓으면서 목표 섭취량이라고 해서 300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했는데 그게 기준 설정 영양소에 포함된 건 아니었어요. 참고하시오라는 거였는데 2020년이 되면서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이 멤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정해 놓은 근데 수치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이제 규정된 영양소로 설정이 됐다라고 해서 얘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처음 개정된 게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거를 프린트로 여기 띄웠으면 보기가 좋을 텐데 재개정 방향에 대한 것들의 그림을 먼저 보세요. 그림을 보면 가장 궁극적으로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것들을 해서 목적이 뭐냐면 국민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건강 수명에 대한 건 우리가 배웠죠.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수명이 길어지게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 구성 요소가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에너지 적정 비율, 만성 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로 이제 설정이 됐고 각각의 특성은 뭐냐? 결핍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수치를 정한 것은 평균 권장 충분이에요. 이것은 결핍을 예방하기 위한 수치이고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상한 섭취량입니다. 상한 섭취량이고 만성질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설정한 2가지 지표가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한 어떤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이랑 에너지 적정 비율 혹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상한 섭취량은 많이 먹으면 안 돼라는 거고 에너지 적정 비율이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 병에 걸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성질환의 위험이 증가를 할 거니까 이 수치를 기억하시오 라고 하는 별도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재개정 방향에서는 이 섭취 기준은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는 기준치로서 몇 가지가 정리되어져 있는 건가 하면은 요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기준은 4가지. 평균, 권장, 충분, 상한이 여기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확보하는 기준치로서는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설정하였고 개념상 식사와 관련이 되어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해서 만들어진 기준치는 2가지가 있는데 뭘까요? 그림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다. 이 6가지가 가장 큰 줄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걸 계속 논할 겁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그 영양소 섭취 기준을 했는 그 책자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 수치들도 있지만 얘네들을 왜 이걸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평가 방법, 우리 이런 평가로 이걸 했어 라는 평가 방법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설정했는지에 대한 문헌에 대한 고찰 들어가 있고 또 뒤로 들어가면 그런 것은 있지만 그 외국 문헌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섭취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양은 이렇더라
것도 같이 설명해주고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잘 먹는 그 영양소에 해당하는 주요 식품군을 30개씩 뽑아서 쭉 알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찾아가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세계적인 흐름 동향이 같이 설정돼 있다. 이게 이제 큰 이제 카테고리인데, 필요한 것들은 영양소마다 찝어서 우리가 하나씩 보기로 할 겁니다. 요게 개론이고,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요. 165페이지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한 것들이 바뀌었느냐 보면은 36가지 종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준, 36종이 아니네. 40종이라야 맞네. 여기 40종입니다. 네. 40종으로 했고, 이 중에서 리놀렌산, 요것이 최초로 제정이 됐어요. 20년에. 20년 이전에 2015년에는 없던 것이 제정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가 다 바뀌어졌고, 또 탄수화물이 원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에너지 적정 비율만 설정이 되어 있다가 2020년부터는 권장과 평균 필요량이 최초로 설정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이 예전에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었었는데, 그거 없애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적용이 됐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탄수화물에 대한 거를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나중에 우리가 막 툭 치면 막 숫자가 나올 만큼 우리가 외우게 될 텐데,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주요 열량 단백질, 영양소들이 하루 종일 먹는 칼로리에 대해서 각각 몇 %를 먹는 것이 적정하냐라고 정해놓은 것이 에너지 적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탄단지는 이게 정해져 있었어. 정해져 있는데, 예전까지는 단백질은 얘도 있고 평균 필요량도 있고 충분 섭취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대신에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평균 필요량이나 권장 이런 거 없고 그냥 요것만 설정돼 있었어요. 근데 2020년이 되면서 탄수화물도 권장이랑 평균 필요량이 설정이 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이랑 이제 탄수화물을 우리가 얘기할 적에 권장 섭취량도 알아야 되고, 또 평균도 알아야 되고, 에너지 적정 비율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질은 아직 권장 섭취량까지 설정되는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에너지 적정 비율만 존재한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는데,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고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작은 괄호 2번부터 봅니다. 자,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일은 없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거기에 대한 정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양소 섭취 기준을 설정하라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국민영양관리법이에요. 여러분들 국민영양관리법이 뭘까 궁금하면 영양교육책에 뒤쪽에 가면 국민영양관리법의 이 부분을 발췌해 놨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돼요. 아, 국민건강관리법의 14조를 찾아봐야지 하고 그 영양교육책을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국민영양관리법에 근거하여서 처음으로 이 영양섭취 기준이 제정이 됐는데, 제정된 연도는 2015년이었죠. 우리 아까 표 봤죠? 섭취 기준으로 돼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넘어간 게 2015년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이후 첫 개정 작업이 2020년에 있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 관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을 몇 년 주기로 재개정해서 발표 보급하도록 법으로 정해놨어요. 몇 년일까? 5년이에요. 그래서 2015년에 했고 2020년에 하고 이제 2025년에 하겠죠. 근데 2020년에 됐던 결과를 보면 이게 2020년 내내 기다렸어요. 바뀌면 우리가 공부를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2020년 12월 20 며칠 날 공지를 하더라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니까 그 해에는 전년도 거를 계속 이제 2015년 걸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얘가 공지가 되고 21년 동안 살다가 2022년에 활용안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이고 약간 개선을 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걸 쓰기 시작한 건 올해부터는 이걸 갖다 쓸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 2025년 또 12월쯤 되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3년은 이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써야 될 거다.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영양소별로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섭취 기준을 제시했는데 평균, 권장, 충분, 상한을 우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런데 이 중에서 에너지의 경우는 평균, 권장, 충분, 상한이라고 이름하지 않고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말로 씁니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는데 이름은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네 가지 개념 중에는 평균 필요량이랑 같은 수치예요. 평균 필요량이랑 비슷한 거다. 근데 에너지의 평균 필요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에너지, 칼로리를 말하는 거예요. 칼로리, 에너지의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말하시오. 이렇게 용어를 에너지에만은 이걸 쓰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다른 영양소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하면 머리카락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혈액 중에 일정량 유지를 해야 되는 어떤 영양소가 있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을 연구를 해서 그거를 평균 필요량으로 적는다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 필요량을 정할 때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영양소들은 그것을 근거로 수치를 만드는데 에너지는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게 필요한지. 그래서 얘는 특별히 밑에 괄호부터 칠 텐데 에너지 소비량으로 규정을 합니다. 밑에 괄호부터 답을 쓰세요. 에너지의 경우는 필요량을 찾아서 계산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썼는 양이 내가 2000kcal를 썼다면 나는 오늘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2000칼로리였어. 이렇게 소비량으로 대체해서 필요량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이때 에너지가 섭취하는 에너지와 소비하는 에너지가 균형이 되었다는 전제 조건에서 그걸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아프거나 성장기인 경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더 플러스를 해야 되잖아. 소비량으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소비량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는 에너지 평형 상태에서 에너지 소비량으로 규정을 할 텐데 이 에너지 평형 상태는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의 균형이란 뜻이에요. 섭취 에너지와 소비 에너지가 균형인 상태에서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계산법으로 에너지 소비량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거다. 그리고 이것의 이름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다 라고 말을 쓸 거다. 그래서 용어를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에너지에 대해서는 평균 필요량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자, 근데 네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약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파트에 가면 또 얘기를 할 거라 지금은 대략적인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비만, 당뇨, 심혈관계 등 만성질환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새로운 영양소 섭취 기준이 나타났어요, 이게. 그래서 이름이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기로 합니다. 이것을 제시를 했는데 이 말은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다 라는 걸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기 쉬운 개념이기는 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권장이나 평균 같은 것을 개념을 얘기할 적에는 이것보다 적게 먹으면 안 된다. 혹은 상한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먹는 기준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은 목표에 대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당신이 나트륨을 얼마나 먹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물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나트륨을 먹고 있는 하루 종일 먹고 있는 걸 다 취합을 해. 번호 남바링을 해서 우리 출입자를 쫙 해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면 이 만성질환 섭취,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량은 2300mg인데, 나트륨이. 근데 나트륨을 2300mg보다 적게 먹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2300보다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트륨 섭취 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물을까, 선생님들이? 내가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나트륨 섭취 줄이세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묻겠어요?
되물을 수 있는 말이 있잖아. 얼마나 줄여요? 이렇게 묻겠죠. 그럼 내가 뭐라 대답할까? 아무튼 줄이세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 말은 2,300보다 적게 먹으세요가 아니란 뜻이에요. 당신이 지금 먹고 있는 것보다는 하여튼 줄여 먹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다른 개념이랑 다르다는 거야. 이 수치만큼 먹어라, 이 수치보다 적게 먹어라, 이 수치보다 많이 먹어라가 아니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양이 얼마예요? 2,300보다 많아요, 적어요를 묻는 기준치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많이 먹고 있으면 아무튼 줄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 이 심혈관계 질환이 걸릴 위험성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건데 일단 대략적으로 다른 개념과는 이건 확실히 다르다. 2,300까지 낮춰 먹으세요는 절대 아니다. 라는 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보세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섭취량이에요. 현재 먹고 있는 양이 2,300이면 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이죠. 2,229는 해당을 안 시킨다는 뜻이에요. 2,300이 내가 선택한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적게 먹는 사람인 거예요. 영양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려고 할 경우에. 그래서 영양소의 최저 수준의 지금 현재의 섭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보다 영양소의 섭취량이 많다면 2,300보다 내가 평상시에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만성질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섭취를 줄이면 얼만큼, 하여튼, 아무튼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줄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줄이세요라는 사람들을 만드는 기준으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166쪽에 가면 자, 우리가 아까 했었던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텐데,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연령, 신장, 체중 및 신체 활동 수준을 고려한 추정 공식을 이용하여서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교재하고 동일한 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공식이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개수들을 할 수 있는 알파벳 로마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물 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참고로 해서요. 우리가 요 표는 여러분들 많이 봤죠. 요거는 영양소 섭취 기준에 우리 교재 242 혹은 오늘 나눠드린 작은 책자 어딘가에 보면 요 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표를 보고 확인하는 건 아니고 요걸 지금 우리가 볼 거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건 이제 성장기 부분만 봅니다. 그래서 성장기 3에서 5세에서 15세의 표가 요걸 내가 잘라서 붙였는데 요게 있죠. 그죠? 동일하게 그 표에 있는 윗부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하면 이 식에서 이런 개수들이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 식은 요건데 여기에서 남자는 알파라고 하는 것을 88.5라고 정했고 베타를 연령 개수를 마이너스 61.9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수치가 있어. 그거를 여기다 끼워 넣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요 가운데에 있었던 PA라고 하는 활동 지수는 우리가 알다시피 비활동적, 저활동적, 활동적, 매우 활동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양소 섭취 기준의 표준으로 만들 때는 이 중에서 뭘 썼다고 알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다 넣었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다 넣었죠. 그럼 PA가 하나 줄었는데 이 사람이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좀 적게 하는 사람이냐에 대해서 넣었는데 어차피 지금 기준이 떠 있잖아요. 몇 살에는 몇 킬로칼로리. 그때 쓸 때는 저활동적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저활동적이라는 것을 그 연령별로 PA에다 넣어서 그 수치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정리를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또 성인기의 경우는 또 성인기도 이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그 여러분들 표에 있는 것처럼. 성인기에는 이 수치가 달라서 이 표에다가 성인기 662 마이너스 9.35 15.91 5 이걸 넣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활동적
여자 남자가 달리해서 이 수치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다. 이게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이런 표 알죠, 우리? 에너지 필요 추정량. 여러분들 교재 한 장 넘기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보면 여기에 있는 숫자가 아까 그 계산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계산해서 요약시켜진 그 표가 앞에 있는 그 식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를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왜 이게 2000이 갑자기 나왔을까? 거기에 대한 계산의 근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166쪽으로 가서요. 중간에 이제 세모표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주로 청소년 이제 섭취한 형태를 보면은 청소년 남학생들과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계산한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비해서 에너지 섭취량이 많이 부족한 편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5, 60대의 남자들의 경우에는 에너지 필요량보다 평균 에너지 섭취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더라. 연령대별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군은 더 많이 먹고 있고 어떤 군은 적게 먹고 있는 결과치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적정 비율이 나오죠. 이거는 총 에너지 섭취량에 대한 어떤 영양소, 다량 영양소라고 돼 있어요. 다량 영양소. 다량 영양소는 탄단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교재나 이런 데 나오면 다량 영양소, 미량 영양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량 영양소는 탄단지예요.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하고 무기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헷갈리는가 하면 무기질에 들어가면 다량 무기질, 미량 무기질이 또 있어. 그거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무기질 자체에서 다량 무기질하고 미량 무기질이 있는 것이고 영양소 전체에서는 다량 영양소는 탄단지, 그 다음에 수분 요렇게 몇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수분, 식이섬유 얘네들은 다량 영양소이고 비타민 무기질을 우리가 미량 영양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미량 영양소를 잘못 해석해서 미량 무기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비타민이랑 무기질 전체를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다량 영양소의 섭취 비율을 나타내는 에너지 적정 비율은 탄수화물 55에서 65, 3세 이상에서의 지질은 15에서 30, 1세 이상에서 단백질은 7에서 20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고 이때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 함은 총 에너지 섭취량 중에서 탄단지를 통해 섭취하는 양의 적정 범위로 무엇과 무엇의 적절한 섭취 비율을 정리한 것이냐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이다.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인지를 정했죠. 탄수화물은 55에서 65. 뭐 지질은 얼마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섭취했는 비율을 조사를 했는데 그것에 넘쳐났어. 더 많이 먹고 있거나 더 적게 먹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 건강상 위해가 있을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금 식사 섭취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지방만 아주 어린 1에서 2세 아이의 경우에는 20에서 35%로 정리가 되어져 있죠. 이 표는 여러분들 그 뒷장에 보면 이렇게 168페이지에 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다 연령대가 55에서 65, 7에서 20인데 지방은 1에서 2세만 20에서 35고 3세 이상은 15에서 3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1에서 2세에게 많이 측정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예전에 시험의 문제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뭐 신경 수초를 만든다거나 뭐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방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또 다른 정리되어져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없군요. 여기 있네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 모유의 지방 에너지 섭취 비율을 모유를 이렇게 축출해서 그 속에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유의 40에서 50%가 지방으로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에서 2세의 지방 에너지 적정 비율을 그거에 맞춰서 20에서 35%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애들이 먹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고, 포화지방산과 트랜스지방산의 경우에는 과잉 섭취했을 경우에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서
권고 수준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권고 수준이라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자, 봅시다. 탄수화물의 경우 왜 이걸 55에서 60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만약에 총 에너지의 65% 이상을 섭취하면 당뇨, 대사증후군 등 건강 위험 증가한다는 근거를 전제로 해서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에 55에서 65%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탄수화물을 55에서 65%로 정리를 했을까라는 문제가 혹시 나오면 뭐라고 하면 돼요? 65% 이상 섭취했을 경우 당뇨나 대사증후군의 건강 위험 증가가 된다는 연구 결과에 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설명되는 거고,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밑에 별표로 있는데, 우리나라 40대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65% 이상이 되면 심혈관계 고위험 가능성이 에너지 섭취 비율이 55에서 65, 그 사이에 있는 사람보다 1.18배가 더 높다는 이제 자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게 55에서 65가 되기 전에는 상한선이 70이었어요, 원래. 그게 65로 떨어진 거예요, 이 근거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탄수화물을 그럼 과잉 섭취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탄수화물 과잉 시에 나타나더라. 유기적인 관계가 성립하더라라는 거고. 자, 10에서 18세 청소년의 경우 고탄수화물 섭취군이 저탄수화물 섭취군에 비해서 수축기, 위쪽 혈압 있죠. 위쪽 혈압이 훨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아마도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대사증후군의 지표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혈관계잖아요. 혈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노인층의 경우에는 탄수화물로부터 에너지 섭취 비율이 높아서 섭취 비율을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교육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 당류가 있습니다. 당류는 총 에너지 섭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10에서 20%, 전체 에너지의 10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당류 중에서 이제 총 당류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내재하거나 가공 조리 시에 첨가된 당류를 모두 합친 것. 그 안에 당류가 들어있는 식품 양 플러스 내가 가미한 것까지를 총 당류라고 하고, 첨가당은 내가 조리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넣은 것을 첨가당이라고 해요. 그러면 추가로 넣는 것은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로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총 당류에 대한 것은 10에서 20%로 정했고, 이 중에서 첨가당은 10% 안에 섭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총 에너지에 대한 섭취하는 것을 비율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전체 섭취량 중에서 내가 먹고 있는 영양소가 그 에너지의 몇 %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너지 적정 비율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총 당류도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된 영양소예요. 그래서 총 당류의 에너지 적정 비율은 10에서 20%이고 첨가당은 10%이다. 에너지 적정 비율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맞죠? 탄수화물 단백질은 g당 4kcal, 지방은 g당 9kcal니까 2배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비만의 위험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단지 모두 제일 첫 줄이 과잉 섭취했을 때 문제점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탄수화물도 보시면 과잉 섭취 시 심혈관계 질환 원인, 지방은 과다 섭취 시 비만의 위험, 아직 안 했지만 10번에서 과잉 섭취 시 당뇨, 심혈관계 발병 위험의 증가, 이렇게 과잉 섭취에 대한 것들이 첫 줄에 있으니까 그거 마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섭취를 너무 제한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되면서 그 과잉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먹게 되면 혈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총 지방의 경우는 권장 섭취량 등을 결정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 3세 이상 전 연령에서 에너지 적정 비율을 얼마로 잡았어요? 15에서 30으로 잡았고, 1에서 2세의 경우는 20에서 35%로 잡았다. 왜 20에서 35%로 잡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모유 내에 있는 지방량을 감안해서 20에서 35%로 잡았다. 자, 식사를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 필수 지방산은 이제 우리가 설정한 것 중에는 리놀레산, 알파 리놀레산, EPA, DHA인데 여러분 나눠드린 작은 책자에 지방을 한번 찾아보세요. 지방 영양 섭취 기준 지방을 보면은 지방 옆에 보면은 쭉 이 리놀레산, 알파 리놀레산, EPA, DHA가 다 있을 거예요. 앞에 다량 영양소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져왔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을 얘기를 하는데 지방에 영아기에는 지방에 뭐가 설정돼 있어요? 영아기에 충분 섭취량 돼 있죠. 그 밑으로는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방은 에너지 적정 비율만 있고 평균이나 그 권장이 없다 그랬어요. 단백질을 하고 탄수화물을 한번 보세요. 탄수화물은 뭐가 있어요?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도 있고 권장도 있죠. 단백질은 한 장 넘겨서 보시면 그것도 평균 있고 권장 있죠. 그래서 지방만 없는 거예요. 근데 지방은 왜 영아기에는 칸이 메꿔져 있을까? 영아기에는 지방은. 영아기에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은 모유 속에 함유되어져 있는 양으로 대체를 해서 필요량을 정해요. 그러니까 모유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양을 충분 섭취량 칸에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있는 것이지 정말 그게 우리 몸에서 어떤 대사를 통해서 이만큼이 필요하므로 이거다라고 평균으로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유 속의 근거로만 거기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리놀레산, 알파 리놀렌, EPA, DHA는 뭐가 설정되어 있습니까?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 설정한 이 지방산 종류 3가지는 충분 섭취량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는 영양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6 지방산 중 필수 지방산의 경우는 식사를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고 이것은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 영양소들은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라는 뜻이죠.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1, 2회 정도 어패류의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PA하고 DHA를 더하는 이제 급원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준 거. 이런 것도 영양소 섭취 기준 책에 가면 영양소별로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포화지방산 및 트랜스지방산의 에너지 섭취 비율은 각각 8, 1% 미만. 여기 표 보세요. 포화지방산은 3세부터 시작을 해서 19세까지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청소년기에는 8% 미만, 19세의 경우에는 7% 미만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왜 어린 아이들에게 더 많이 먹습니까? 그러면 이 수치를 구하는 근거가 달라요. 청소년기에 8%가 먹어야 된다라고 했는 자료가 별도로 있고 성인기에 7%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구했는데 우연히 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무슨 둘 간의 연관관계가 있어서 청소년기에는 포화지방산을 더 먹어야 되네? 무슨 일이지? 그게 아니고 얘를 만들기 위해서 근거로 잡았던 수치의 근거들이 8을 만들어냈고 성인기는 7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8과 7은 같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1, 2세 빼고 3세 이후에 전체 1% 미만 먹도록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얘도 그러면 이 퍼센트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한 퍼센트예요? 무엇을 100으로 보고 얘를 7%만 먹으라는 걸까? 총에너지예요, 총에너지. 총에너지를 100으로 먹으면 탄수화물 55에서 65, 단백질 7에서 20, 지방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포화지방산은 8%, 총 열량에서 8% 밑으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도 그러면 뭐예요, 이름이? 에너지 적정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포화지방산과 트랜스 지방도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된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성인의 경우는 각각 7에서 1%,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돼 있어요? 300mg per day 미만 섭취를 권고한다 했어요. 여기서는 권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숫자를
목표 섭취량이라고 해서 딱 정해놨었는데 그걸 빼고 권고하자. 이거보다 또 사람들에게 그냥 설득시키는 정도로 이제 정해놓은 수치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불충분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성장과 면역력에 저하가 오고 과잉 섭취하면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에너지 적정 비율은 7에서 20%죠. 단백질은 7에서 20%의 적절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전 연령에서 걸쳐 결핍이 우려되지 않고 있지만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정해놨던 권장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여자 노인들에게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로 근감소가 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신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이 영양소 섭취 기준에 준해서 하면 안 되고 이제 치료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 처방에 따라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 영양소별 주요 급원 정보가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단백질 10가지 급원 순위가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장을 우리가 봤던 페이지이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방금 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해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쉴게요.